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최대 상업도시 상하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지 2시간. 상하이 푸동공항이다. 1919년 4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압록강을 건너 라오등반도 안동현에서 100길로 나흘 만에 도착했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출발지다.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7년.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 당당한 독립국을 세우려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나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제1부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상하이 황푸구의 쇼핑가 신텐디. 19세기 프랑스 조개지였던 이 일대는 이국적인 풍경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화려한 이 거리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데, 허름한 주택가 뒷골목에 빨간 벽돌집,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다. 간판이 아니면 누추한 살림집쯤으로 여겨지는 건물이 한나라를 대표하는 정부 청사라니. 나라 잃은 서름이 한순간에 느껴진다. 이번 취재는 한 역사연구소가 모집한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탑사팀과 함께한다. 참가자는 22명. 올해 초 은퇴한 60대 공무원부터 독립운동가 후손인 예비교사, 회사원, 중학교에 입학한 10대까지 연령도 직업도 다양하고 참가한 사연도 제각각이다. 초등 졸업, 중학교 입학 선물이에요. 공부 좀 많이 하고 왔어요. 연구 좀 하고 왔어요. 우리 한국은 현대사에 대해서. 네. 백범일지를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보고선 백범일지의 배경이 됐던 곳을 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했더니 너무 지금 좋아하면서 네, 왔습니다. 네. 이번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우선 문제 배우자, 알자라고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는 만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느낀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답사팀의 안내를 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홍소연 자문위원회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다. 3.1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립국인과 자주민인 것을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 독립국이야 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미 나라는 없어지고 그래서 나라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 3.1운동 기간 중에 7,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본 놈들 손에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결과 10개가 넘는 단체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인 세 군데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상해였던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였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저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임시 헌장에서 민주공화제를 선언한다. 황제가 아닌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큰 뜻을 품고 낯선 땅에서 숨죽이고 활동했을 애국지사들. 그분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하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적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청산 애국 관람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임시정부 여인들이 건물에 들어서니 태극기와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일행을 맞이하고 중국인 안내원이 앞서가며 우리를 안내한다.
와, 이 좁은 회의실 문을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통과하고 있으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들어가세요. 뒤에 쌈도 있어요. 1920년대 상하이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주방입니다. 그쪽에 이 부동산 위에 굴뚝은 지붕유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가운데 이 식탁과 찬장이 큰 나무로 만든 쌀통은 찬장 밑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는 2층으로 올라가세요. 가마솥이 걸린 부엌과 한 사람씩만 오르내릴 수 있는 좁은 계단, 2개의 침대만으로도 꽉 차는 숙소.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내부 시설은 임시정부의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보여준다. 현재 남아있는 상하이 청사는 1926년부터 1932년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다. 1919년 출범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감시와 재정난으로 여러 곳을 전전하며 청사를 옮겨 다녔는데 그 시기 청사들은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 흔한 표지판 하나 없다. 환각 기념 여행을 나선 전직 국어교사 유정열 선생의 말이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잖아요. 네. 그런 현장을 보니까는 정말 이분들의 희생 정신으로 희생한 그런 덕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백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상하이 시기의 마지막 청사였던 이곳도 1989년 상하이 도시개발 계획 당시 사라질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요청으로 1993년 복원 작업을 시작해 1995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이번이 두 번째 답사라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이석영 학생은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비닐을 신고 들어갔어요. 비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닐을 안 신고 그냥 들어가서 일단 보존 자체에 대한 약간 덜 보존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비좁은 곳에서 회의를 하셨을 걸 생각하니까 되게 후손으로서 감사할 따름이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역사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를 나서니 을씨년스럽게 비가 내리고 습기를 잔뜩 머금은 상하이의 추위가 살을 파고든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땅에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다녔을 애국지사들은 이 추위와 막막함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들의 고단함이 아직도 이 골목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것만 같다. 상하이 루싱공원, 우리에겐 흥커우 공원이란 옛 이름으로 더 익숙한 곳이다. 공원의 한쪽엔 매헌이라 부르는 작은 정원에 윤봉길 의사 생애사적 전시관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윤봉길 의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한 이곳에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자, 오세요. 꽃냄새 향기 나나요? 네. 좋죠? 네. 1월에 오면 이 향기를 못 맡아요. 향기 진짜 좋네요. 윤봉길 동상이네요. 흉상. 자, 여기는 2층에 올라가면 영상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전시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에서 상영하는 약 10분 정도의 영상물은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의 뜻을 두게 된 계기와 상해로 망명하기 전 고향에서 펼쳤던 농촌 계몽운동의 일화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윤 의사의 삶을 담고 있다. 농민들의 무지를 깨우칠 필요성을 절감한 윤봉길은 야학당을 만들어 농민들을 가르쳤으며 야학당 교재로 농민 독본을 만들었다. 또한 윤봉길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농촌 부흥을 목표로 부흥원을 설립해 활발한 사업을 벌였고 월진회와 위친계를 만들어 다양한 농촌 계몽운동을 했다. (1919년) 상하이에서 태극기를 내건 임시정부는 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출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활력을 잃는다.
근근히 명맥만 이어가던 임시정부. 김구 선생은 1930년대 독립운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찾는다. 그 즈음 김구 선생을 찾아온 청년이 윤봉길이다. 윤봉길은 시계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거사를 단행한다. 기념관 동영상에 담긴 사연을 잠시 들어보자. 제 시계는 선서 직후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이니 저와 바꿔주십시오. 제 시계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이 없습니다. 윤군, 훗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1932년 4월 29일 일본군은 흥커 공원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생일을 기념하고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며 일본 국가가 울려 퍼졌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외적을 처단하고자 신작의 원형교를 향해 수통형 폭탄을 던졌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행사장. 윤봉길이 던진 수통형 폭탄은 단상으로 정확하게 날아갔다. 단상에 있던 일본군 장성들은 폭탄 파편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일제 군경에게 체포됐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 장체스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과 4억 국민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극찬하고 상해 의거를 계기로 조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소해 장건상 선생이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에 남긴 회고다. 장개석이 임시정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동전 한 푼 안 도왔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보고서야 장개석이 전적으로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하의 의거 당시 윤봉길 의사의 나이 25. 아내와 두 아이를 조국에 두고 머나먼 곳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분의 영정 앞에 서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기념관 앞을 나선 탑사팀의 박찬 씨가 윤봉길 의사가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를 일행에게 읽어준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가장이라 감회가 남다른 모양이다. 눈물이 나네요. 예, 저도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이런 글이 있었는 줄 부끄럽습니다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 이 사회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런 분들의 노력이 하나씩 쌓여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26 회사원 예상균 씨는 윤봉길 선생이 또래 나이에 거사를 결심했다는 게 무척 인상 깊다고 한다. 저보다 형도 아니고 동생, 그러니까 어린 건데 제가 과연 그 나이였으면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더욱 어렵지 않았을까 하면서 본인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25. 짧지만 묵직한 삶을 산 윤봉길 의사. 봄을 알리는 매화처럼 스스로가 조국의 독립을 알리는 매화로 피어났다. 애국주의, 민주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 적, 그 다음에
위대 전사. 위대한 전사. 송경영 동지 영수 불후인가요? 휴? 영원하라 이런 뜻이에요. 송경영 동지여 영원하라. 등소평이 글을 썼고. 이곳은 상하이 송경영 능원. 순원의 부인이었던 송경영의 유해가 안장된 곳이다. 원래 이름은 망국공묘, 즉 외국인 묘지인 이 능원 북쪽에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찾아보기 아까 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김인전, 안태구 우리 5분의 묘비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이구 여기서 찾아보려면은 인원 많은 데서. 네, 한자로도 되어 있고 한글로도 되어 있어요. 네. 바닥에 깔린 묘비들은 대부분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수많은 묘비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한글 이름을 찾는다. 노백린 나왔다. 노백린 선생. 묘지. 노백린 선생 묘지 1993년 8월 5일. 이때 지자는요. 이때 묘지 할 때 그 지자는 여기 터라는 거. 묘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묘지 그러는 게 아니고. 노백린 선생은 미국에서 최초로 항해 비행사 학교를 설립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장을 지낸 분으로 1926년 상하이에서 생을 마감한다. 네, 여기 박은식 선생님 묘지입니다. 이장 대한민국, 이장했다는 거 써있잖아요. 박은식 선생은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으로 1925년 상하이에서 한스러운 죽음을 맞았는데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은 청사에서 멀지 않은 장안사 공묘에 모셔졌다. 그 후 상하이 도심 재개발로 묘지가 사라지면서 여러 차례 이장을 거쳐 이곳으로 옮겨졌는데 이곳에 모셔진 14분의 유해 중 노백린, 박은식 선생과 신규식을 비롯한 5분의 유해는 1993년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일행이 임정 요인들의 묘비를 찾는 동안 답사팀을 안내하는 홍소연 위원은 익숙한 솜씨로 간단한 추모제를 준비한다. 저희가 보통 오면 이렇게 큰 절을 드리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이렇게가 잔디여서 이분들은 그래도 묘비라도 있고 해서 찾을 수 있었지만 이름도 없이 싸우다가 돌아가셨지만 그 시신도 찾지 못한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독립운동 선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간단하게 묵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낯선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독립운동가들. 꽃 한 송이를 바치고 추모의 묵념을 드리는 일행에게 그분들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나라 안팎의 항일운동의 구심점이 되고자 했던 상하이 임시정부. 그러나 재정적 기반을 갖지 못한 임시정부는 가난했고 유인들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했다. 독립운동가 정정화 선생은 장강일기에서 당시의 삶을 이렇게 묘사한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땅 한 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해에서는 겉으로 떠벌리며 푸념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애간장을 녹이는 실정이었다. 이름, 명예, 자존, 긍지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생활이었다. 포도청 같은 목구멍이었다. 머리를 내밀고 팔다리라도 내놓을 만한 누더기 한 자락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상하이 임시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청사가 10번 넘게 이사를 하고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주인에게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님이라는 분을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할아버지가 대한제국의 최고위직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1922년에 돌아가시면서 이 집을 1층은 독립운동하는 분, 또 2층은 김구 선생님 이런 식으로 여러 가구가 이 건물에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상하이 황파남로에는 영경방 10호, 1922년부터 25년까지 김구 선생이 어머니 광락원 여사, 아내 최준래, 그리고 두 아들과 살았던 곳이다.
선생의 가족이 또 다른 독립운동가 가족들과 4년 남짓 어울려 살았던 이곳에 가난과 더불어 살았던 김구 선생의 애달픈 가족사가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가 영경방 10호이기도 하고 아마 이 골목 어디에선가 김구 선생님이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집으로 가려고 어둑어둑할 때쯤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 끝에서 어머님이 그때 이제 부인은 죽고 없을 때인데 작은 아들은 없고 큰 아들은 옆에서 막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듬어서 버린 채소 껍데기 더미를 뒤져서 혹시 먹을 만한 거 있나. 그래서 골라서 그거를 아들에게 저녁에 반찬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 사연이 있는 골목이에요, 여기가. 예. 이 안의 구조가 우리 그 임시정부 청사 갔을 때처럼 칸칸이 하나, 둘, 셋, 넷, 5가구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그렇게 가파른 계단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구 선생 부인이 굴러떨어져서 돌아가시게 되는. 김구 선생의 부인 최준래 여사는 몸이 약한 데다 폐결핵까지 겹쳐 고생했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낙상을 한 뒤 몸져 누웠다가 1924년 정월 초하룻날 세상을 떠난다. 김구 선생 가족과 각별하게 지냈던 정정아 여사의 장강 일기에 남은 그날의 얘기다. 병원에 도착하니 병원 측에서 우리를 병실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환자가 운명 직전이란 것이다. 우리는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최준래 여사는 이미 낯빛이 하얗고 얼굴에 핏기라곤 하나 없이 탈진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말도 하지를 못했다. 기력이 이미 다한 것이다. 이날 김구 선생은 아내의 마지막 길을 지킬 수 없었다. 프랑스 조계지를 벗어나면 일본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아내를 허망하게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후미진 골목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독립을 위한 큰 뜻을 위해 가시도 친 세월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이 아프게 다가온다. 윤봉길 의사의 흥커우 공원 의거 이후 일본은 현상금을 내걸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 체포에 나선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임시정부는 13년간 주무대로 삼았던 상하이를 떠나 긴급히 항저우로 피신하고 김구 선생은 자신의 몸을 숨긴다. 임시정부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 청사와 지도자가 따로 있는 이중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상하이에서 1시간 반, 95km를 달려 도착한 도시 자싱. 중국 절강성 북부의 대운하를 끼고 있는 물의 도시이자 공업도시다. 1932년 김구 선생이 일본의 감시망을 벗어나 피난처로 삼았던 매망가 37호를 찾아가는 길. 다음에 이렇게 나무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지역이 마치 만처럼 이렇게 또 동그랗게 호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매만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골목 입구에 김구 피난처와 추풍청 기념관이란 안내판이 보이고 고풍스런 중국식 건물이 이어지는 넓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목조 양식의 2층 건물이 일행을 반긴다.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바로 가게 될 옆에 여기 김구 선생님이 여기 살고 있으면서 늘 배를 이렇게 호숫가에 대놓고 있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2층에서 아래층으로 뚝 비밀 통로로 떨어져서 배를 타고 호수로 쭉 빠지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예, 맞습니다. 상하이에서 위기에 빠진 김구 선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중국의 애국 항일지사인 추푸청이다. 1911년 신해혁명에도 참여한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임시정부 요인들을 돕는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터 추푸청은 김구 선생뿐 아니라 이동영 선생을 포함한 임시정부 주요 인사의 피난 생활도 돕는다. 취재진은 운 좋게도 매망가에서 추푸청의 막내 손녀 추리젠 여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추리젠 여사의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다.
김구 선생님은 의지가 아주 강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추리젠 여사는 직접 건물 내부를 소개한다. 就是金九先生睡觉的地方. 여기가 바로 김구 선생 주무시던 곳입니다. 吃饭嘛，在下面他们后面有一间专门吃饭的地方. 그래서 식사는 1층 뒤로 가면은 전문 식사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백범이 머물렀다는 2층 침실의 입구는 옷장으로 위장되어 있고 옷장문을 열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침실이었다. 침실의 마룻바닥엔 집 뒤편에 메어놓은 조각배를 타고 탈출하기 위한 비상 탈출구도 보인다. 당시 밖에 옷을 널어놓는 가름대가 하나 있었는데 옷을 넣는 용도였지만 그 당시엔 주예보 뱃사공이 김구 선생님을 태우고 멀리 빠져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여기에 흰옷이 아직도 걸려있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신호로 알고 이쪽으로 못 돌아오시고 다시 빠져나가야 했죠. 가름대를 세워야 할 만큼 긴장되고 불안한 삶.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에도 아랑곳 없이 치밀하게 안전장치를 해야 할 만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1932년) 자싱에서의 피난 생활도 잠시, 김구 선생은 다시 은신처를 옮긴다. 일본 사법경찰들이 활개를 치며 선생을 추적했기 때문이다. 추부청은 이번에도 도움을 자처해 아들의 처가가 있는 하이엔현의 제청 별서로 김구 선생을 피신시키는데, 깊은 산중에 있는 이곳까지 선생을 안내해준 사람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추부청의 며느리 주자로이였다. 김구 선생은 그 고마움을 백범일지에 이렇게 남긴다. 부인은 굽 높은 신을 신고 7, 8월의 불볕 더위에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산고개를 넘었다. 우리 국가가 독립이 된다면 우리 자손이나 동포 누가 부인의 용감성과 친절을 흠모하고 존경치 않으리요. 문자로나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위기에 처한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었던 중국인의 호의가 고맙기만 느껴진다. 안내원으로 근무하는 중국 동포 서미영 씨의 소개다. 여기는 그 김구 비난처예요. 네. 김구 선생님이 1932년 7월부터 1934년 6월까지 약 8년간 은신처로 계셨던 곳입니다. 이 장시관은 2002년 5월 개관하여 지금까지 중한인민들의 역사 전기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호란 큰 호숫가에 자리한 산속의 별장인 제청별서는 아름답고 조용하다. 이곳에서 김구 선생은 제한적이지만 다소 자유로운 시기를 보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33년 근처 시장에서 경찰과 마주친 선생은 다시 자싱으로 몸을 피한다. 자싱으로 되돌아온 선생은 광동 사람 장진 또는 장진구로 위장해 은신한다. 서툰 중국어의 중년의 독신남은 의심받기 쉬운 상황. 그래서 추부청의 아들은 결혼을 권유하는데 홍소연 위원이 들려주는 자싱에 남아있는 김구 선생의 수뇌보다. 그렇게 김구 선생님이 피난을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보성 선생의 아들이 아이고 당신이 아무래도 이렇게 피신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친구인 중학교 선생을 소개할 테니까 결혼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눈에 띄기 쉽다. 그런데 가흥에 있으면서 어차피 여기는 교통수단이 배였기 때문에 그 전에 주예보라고 하는 뱃사공이 배를 저어줬어요. 차라리 나는 그러면 주예보고 같이 살겠다. 그래서 부부처럼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부부 행세를 했던 김구 선생과 주예보는 선상에서 주로 생활하며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다. 이영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떠도는 조선인 독립운동가와 중국인 뱃사공 주예보의 기약 없는 사랑이 자신의 강의 위에 다소곳이 피어있다. 이번에 답사팀이 방문한 곳은 항저우, 항주다. 2200년의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항저우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항주와 소주가 있다는 중국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2년 5월부터 약 3년간 이곳에 머문다. 답사팀이 찾은 곳은 항저우 호변촌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임시정부 요인들은 항저우시에 있는 청태 제2여사 32호실을 근거지로 활동을 하다가 중국 국민당의 도움으로 서구에 인접한 장생로 호변천 23호에 청사를 마련하였으며 1935년 11월 진강으로 이전할 때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소담한 2층 건물인 이곳은 1, 2층 모두 합쳐 4개의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는데 사무실이나 거처에는 임정 요인들의 손때 묻은 비품들이 가지런하다. 자, 지금 오신 여기가 임시정부 청사 일터입니다. 1933년 초부터 34년 말까지 지금 여기 1, 2층을 사무청사로 설정하였습니다. 자, 뒤편 보시겠습니다. 3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3분 국무위원이 주로 여기서 활동하셨고 다음 주변에 저희 기념관 주변에 다른 임정 요인들도 있었고요. 중요한 일이 없으면 함께 모이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간판은 못 걸고 전부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조차 못 걸고 비밀리에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시절 국무위원으로 일했던 김철, 송병조, 차리석. 이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몇 명이나 될까?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분들의 사진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워진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안내원이 김철 선생의 삶을 설명한다. 자, 32년 5월 임시정부가 홍구공원 이거 이후 상여로부터 항저우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임정위원들이 끌고 오셨던 김철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한평분이십니다. 유속한 집안분이셨고요. 또 일본 유학파예요. 법적을 전공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상해 복원된 임정기념관 있죠. 상해 지금 하나 있죠. 1926년 3월부터요. 32년 홍구공원 이거 있기까지 사용되었던 건데요. 김철 선생님 명의로 임대를 맡았습니다. 김철 선생은 1932년 5월에 도착해 청태 제2여관에 머물며 국무회의를 열어 항저우 임시정부 시대를 열었다. 청사 하나 마련하기 힘겨운 상황에서 김철 선생은 고향 한평의 농가 밭을 팔아 운영자금으로 보탰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32년 말 상해로 한번 나가셨다가 일제 체포되셨고 고문도 좀 당하셨고요. 며칠 안 돼 이제 풀려 나오시긴 하셨는데 그 뒤로 좀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34년 6월 29일 여기 항저우 광제병원에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때 당시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여지 유해를 못 찾고 있습니다. 48의 한많은 삶을 마감한 김철 선생. 이제 우린 선생을 위태로운 임시정부를 지킨 역사의 파수꾼으로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청사를 항저우로 옮긴 뒤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를 보낸다. 상하이를 떠나 재정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 내부의 분열로 한때 해체의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단체의 최고 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한다. 1933년 5월 김구 장개석의 회담을 통해 중국 국민당 중국정부의 지원을 약속받게 된다. 임정의 이런 활동은 국내의 동포들에게 민족정신과 항일 독립투쟁 정신을 일깨운다. 우리
골목이 이제 지금 갈 건데 요 골목 뒤로 임시정부 요인의 가족들이 살던 골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 특정된 집을 하나 살던 곳이다라고 검증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오봉리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 임시정부 요인들과 가족들이 고단한 몸을 뉘었던 곳이다. 42, 41, 40. 예, 여기요. 첫 번째 방. 예, 첫 번째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런 표지나 이런 게 없어요. 예. 중국에서 독립운동가 가족들에겐 가난과 멸시가 늘상 따라다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김봉준 선생의 딸로 광복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김정숙 지사의 회고담이다. 그때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통칭은 뭐냐 하면 망국노예요. 너희 망국노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이기고 지는 게 없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분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되찾아가지고 다들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때 어려서부터 뼈가 저리도록 망국노의 한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부엌과 방 한 칸이 전부인 좁은 집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견디며 조국 광복이란 큰 뜻을 품고 살았던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 중국 정부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지역을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다. 홍소연 위원의 설명이다. 지금 이 주변을 오봉리라고 불러요. 항주에서도 이 오봉리 전체 건물이 지금 1920년대에 그 건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항주시에서 여기를 보호하는 그런 단위로 했거든요. 한국 독립운동 항주 구지. 예. 이거 역시 절강성의 성급 문화보호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17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하기를 요 건물에 우리 임시정부 요인 가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주변에 조금 더 있었겠죠. 근데 자료에서 나오는 주소로는 여기가 그 장소다. 자기 땅에 남겨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억하고 장소의 의미를 지켜가는 중국. 망각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던지는 교훈이 아닐까. (1935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년 6개월 동안 주된 활동지였던 항저우를 떠나게 된다. 난징과 가까운 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긴 유랑의 시대로 접어드는데 100년 전 중국의 낯선 길 위에서 역사를 만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제1부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지금까지 기획 오순화, 기술 김나위, 음악 강원기, 효과 윤미원, 구성 박혜정, 연출 주미영, 해설의 권혜효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제2부 난징에서 충칭으로 편이 방송됩니다.